마이켈스는 몰리 실험이 되게 재밌는 게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패라고 해요. 안 나왔으니까 실패인데. 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에테르를 부정하는 성공을 일궈낸 거죠. 실험이 성공해서 노벨상을 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장난기계 창피의 이독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같이 하게 된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지용배입니다. 오늘도 2탄이죠. 과학으로 진지해도 충분해. 네. 과진충. 지난주보다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는 네. 오히려 정말 지용배님이 아니었으면 물어볼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딥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연구가 그들만의 일가 아니냐, 혹은 나중에 다 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대과학이 정립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결국엔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천동설의 세상이 지동설로 변한 것들도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천문학자들이 대체 뭘 근거로 보이지도 않는 암흑물질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관측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물리학자들의 나태함 때문에 네. 이 암흑물질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빈 구석을 파고들어서 암흑물질을 가정하지 않고 기존의 중력 법칙을 조금만 수정하면 이런 이상한 물질 추가 없이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 대안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론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게 정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19세기 과학자들이 분명히 이거는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공감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 쉬프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지만 그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첫 번째 주제, 에테르입니다. 물리 역사 속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흑역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었죠. 네.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빛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파동의 형태로 뭔가 전파가 되고 있으니 네. 얘도 매질을 타고 전달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매질이 필요하다. 그쵸. 이제 왜 그게 문제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공기를 타고 빛이 날아오거나 물을 타고 빛이 날아오거나 이럴 것 같지만 별도 보이잖아요. 대기권 바깥에 별빛도 보인다는 건 단순히 지구 대기권만이 매질이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에테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지의 우주,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 에테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면 매질이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가끔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간단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친구를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네. 투벅투벅 걸어가서 딱 때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직접 걸어가서 통 에너지를 가하는 건 저 혼자서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입자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모두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툭 치면 그 친구는 그 옆자리에 그 타격을 전해줍니다. 전달 해주잖아요. 그죠. 전달하죠. 전달. 네, 전달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걸어가서 건드릴 필요 없이 옆자리에 앉은 친구만 툭 건드려서 그 타격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즉, 이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동하지 않았죠. 대신에 사람을 매질 삼아서 에너지만 전달된 거예요. 직접 무언가가 이동해서 그 물체 자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입자로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어떤 입자도 이동하지 않고 오직 에너지만 전달될 때를 파동으로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가 있다는 걸 이제 실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클슨하고 몰리라고 하는 두 물리학자가 만나가지고 되게 이상한 실험을 하나 만들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개념은 에테르는 지구와 상관없이 그냥 우주 공간에 채워진 매질인 거고요. 전체. 네.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로 가득한 어항, 수조 속에 물고기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 분자 자체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물고기 혼자 물 분자를 뚫고 이동하면서 그 물살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에테르로 가득한 우주 공간 속에 지구가 부유하고 있으니까,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계절에 따라서 지구에서 느끼는 에테르 물살의 방향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죠? 어느 방향으로 재건, 어느 계절에 실험을 하건 광속은 똑같이 측정됩니다. 마이켈스는 몰리 실험이 되게 재밌는 게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패라고 해요.
안 나왔으니까 실패인데. 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에테르를 부정하는 성공을 일궈낸 거죠. 실험이 성공해서 노벨상을 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암흑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 물질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지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있어야지만 설명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이런 의견을 하는 분들이 유사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영역 안에서 이제 암흑 물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왜 도입했니, 이런 거 없어도 돼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진지하게 논문도 실리고 이제 학계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좀 진지한 얘기입니다. 암흑물질 대항 가설 첫 번째, 빰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정 뉴턴 역학 몬드 가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거가 뭘까요? 뭔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부정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전공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를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중력적인 현상은 다 지구 위에서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뭐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연필이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그다지 강하지 않은 중력의 현장에서만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작은 스케일의 중력에서는 뉴턴의 고전적인 방식으로도 문제없이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 바로 옆, 태양 바로 옆 이런 식으로 엄청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한 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뉴턴의 방식만으론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방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지구에서만 경험했던 약한 스케일의 중력을 벗어나 더 강한 스케일의 중력까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크고 작은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네. 네네. 그런데 이 몬드를 지지하는 물리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보편성이 반대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네. 결국에 지구에서 경험하는 뉴턴의 방식은 중력이 비교적 약한 세계에서의 근사치죠. 그러면 반대로 어쩌면 지구에서보다 더 미미한 중력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리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 스케일이 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계 이내라면 네. 태양에서 행성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 좁은 스케일의 거리에서는 태양과 행성이 주고받은 중력 스케일도 꽤 강한 축에 속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끌려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은하계 가장자리에 놓인 별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은하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은하가 별을 붙잡는 중력이 되게 강한 스케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네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나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막 수만광년 스케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력 스케일로 보면 되게 미미한 중력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의 근사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이 클 때 쓸 수 있는 근사치를 알고 있었던 거다. 네, 여기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한 발짝만 제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뉴턴 법칙 보통 어떻게 쓰냐면 중력은 G R 제곱분의 mm. 그래서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네. 이야기하죠. 네. 지구에서의 중력 혹은 태양계 정도에서의 중력은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배 약해지고 3배 멀어지면 9배 약해지고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약해져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은하 속의 지나치게 빠른 별의 움직임 이슈 때문에 암흑 물질을 가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즉 은하계 외곽에 붙잡힌 별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암흑물질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몬드 지지자들은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태양계 스케일을 벗어난 은하계 스케일로 갔을 땐 그 거리에 붙어있는 지수, 제곱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1 제곱분의 1에 비례할 수 있다. 근데 그 두 개를 아우르는 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요게 상쇄돼서 거의 없어지고 네. 이 경우에는 요게 없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에 붙어있는 지수, 그러니까 그 제곱인지 뭐 1제곱인지 3제곱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수식을 넣어서 만들어가는 거죠. 관측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기존의 중력 법칙을 적용했을 때 우리 은하 속의 별들의 속도 분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테니까 중력의 세기는 빠르게 약해질 테니까 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중력은 4배 약할 거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중력은 9배 약할 거고 굉장히 가파르게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중력도 약해지고 속도도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몬드 지지자들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가파르게 약해지는 게 아니야.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배 약해지는 게 아니라 2배만 약해져.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안에서는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요거를 잘 지수를 맞춰가지고 적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은하들의 회전 곡선을 정말 한 큐에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몬드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이론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설명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일 텐데 그렇게 세워놓은 식을 가지고 적용해봤더니 우리 은하도 쉽게 설명되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쉽게 설명되고 모든 은하가 다 설명돼. 그러면 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이론이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이런 학계의 노력들을 좀 약간 밖에 나와서 정말 그냥 우주 덕후로서 천문학자로서 말고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과학의 영역에선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더 없었으면 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정답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금야금 정답에 근접해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논란 역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정답이 어딘가 있겠지만 그 정답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2주에 걸쳐서 네, 너무나 풍성한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좋고요.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명충의 진지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충분합니다. 우주에 대해 뭔가 물어보신다면 그 사람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신나서 혼자 이야기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를 주신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귀에서 피가 좀 나셨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게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저랑 둘이 만나면 지웅배님 입에서 먼저 피가 날까요? 제 귀에서 먼저 피가 날까요? 창과 방패의 싸움. 저희는 또 이런 네. 이야기들을 계속 과장창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네. 레이디 제이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